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가족이 있어요. 이제 왕래하지 않으니 가족이라고 부르기 애매하지만 말 그대로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가족으로 엮여 그 질긴 인연을 끊을 때까지 제가 무슨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언니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는 뭐든 저보다 좋은 것, 새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언니가 쓰다만 것, 질린 것들을 물려받아 써야 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둘째였죠. 엄마, 나 크레파스 새로 사줘. 저 크레파스는 흰색에 때가 묻어서 쓰기 싫어. 때가 묻었으면 닦으면 되지. 이리 가져와봐. 엄마가 닦아줄 테니까. 아, 싫어. 그럼 또 모양이 닳아서 안 예쁘잖아. 게다가 금색도 부러져서 보기 싫단 말이야. 그냥 사줘. 언니는 좀 막무가내인 성향이었는데 부모님은 그걸 또 대체로 받아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언니가 단지 질렸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던 크레파스, 종이 질이 마음에 안 들다던 스케치북, 그런 것들은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 몫이 되었죠. 그래서 제 방은 언니의 쓰레기통 같은 곳이었습니다. 언니가 쓰다만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언니가 가진 물건은 대부분 좋은 것들이었고 저는 묻어내서 언니처럼 단순히 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마다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일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붙였고 썩 잘 그렸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 상을 받는 일도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언니가 저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미워했던 게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언니는 물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독차지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림으로 상을 받아올 때마다 그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쏟아졌으니까요. 엄마, 이거 그냥 아무나 주는 거야. 참가상 같은 거라 이름만 최우수상이지 별 의미 없어. 그래? 그럼 다 최우수상이래? 내 친구도 최우수상 받았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학년별로 준 것도 아니고 정규에서 딱 한 명만 주는 상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고작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언니의 말만 믿어주었어요. 억울해 우는 날도 많았지만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울면 언니는 그걸 보고 즐겼던 사람이에요. 의미가 퇴색된 상장은 제 서랍 한편에 차곡차곡 쌓였고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미술 한번 시켜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엄마는 저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죠. 학교 선생님이 혜원이 그림 한번 시켜보라던데. 그림? 뭐 그만한 재능이 있다는 거야? 미술 선생님이 미술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 정도 그리는 거면 타고났다고 했다더라고. 왜 진작 미술학원 안 보냈냐고. 다들 그 정도는 그리는 거 아니었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왜 선생들 괜히 애들 재능 부풀려 부모 기대 충족시키려고 하기도 하잖아. 그런가? 괜히 선생님 말만 믿고 들뜨지 마. 우리 애들한테 그만한 재능이 어디 있겠어? 당신이나 나나 평범한데. 아, 고모가 그림 좀 그리잖아. 그래서 영경이 걔도 지금 그림 배우고 있고. 영경이야 지 엄마 닮아 그렇지. 고모 닮아 재능 있는 애가 뭐 흔해?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와 긴가민가하는 엄마였어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말라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제 방에 와서 그림 좀 보자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지라 저는 그 관심이 너무 기뻤던 14살이었습니다. 어머, 이걸 진짜 혜원이 네가 그렸다는 거야? 아니, 언제 이렇게까지. 이거
엄마, 이건 미술 선생님이 이번에 다시 그려서 도대회에서 한번 그려보자고 하신 거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슬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비의 구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린 거거든. 어? 좋네. 잘 그렸다.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니 엄마는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봤던 제 그림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엄마는 그동안 제 방에 들어와 스케치북이나 차곡차곡 쌓인 도화지를 들춰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좀 무관심하구나 싶었는데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그 그림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미국에 사는 고모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객관적으로 제게 미술 재능이 있는지 봐달라면서요. 이메일을 받은 고모는 바로 한국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국제전화가 쉽지 않고 아주 비쌌을 때인데 국제전화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죠. 언니, 그거 정말 혜원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 좀 가르쳐 보라는데 그림 가르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 재능이 있다고 하면 보내긴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가씨 오빠는 괜히 허튼 데다 돈 쓰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말라네. 언니, 그러지 말고 나한테 보내요. 여기 영경이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그림 보였더니 이 어린 천재는 어디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 당장 그림 배워야 한다면서. 그래? 아니, 그 정도란 말이야? 언니는 딱 보면 모르겠어. 세상에 14살에 그 정도 그리는 애가 흔한 줄 알아? 빛과 그림자의 대비, 구도의 안정감에 체제 깊이감까지. 나 영경이 가르치면서 나도 반 교수 됐잖아. 혜원이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거야. 아버지보다 일찍 결혼한 고모는 재능 있는 사촌 언니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계셨어요. 고모는 기꺼이 저까지 케어해 줄 테니 한국에서 어중간한 입시미술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라고 하셨죠. 고모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자 부모님께서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고 드디어 제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신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유학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반쯤 먹었을 때 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미국 유학? 지혜원을 미국 유학을 보내겠다고? 말도 안 돼. 네 고모가 그러는데 혜원이 그림에 소질 있대. 뭐라더라? 유명한 학교 교수한테 그 그림을 보였더니 21세기의 리누아른가 그게 될 거라고 엄청 칭찬했다는데? 그럼 나는? 혜원이 보내줄 거면 나도 보내줘. 그건 힘들지. 혜원이 하나도 지금 고민될 정도로 빠듯한데 어떻게 자식 둘을 유학 교육을 시켜? 우리 형편에. 그럼 혜원이만 보내겠다는 거야? 아빠, 그거 차별이야. 혜원이는 재능이 있다잖아. 다들 보내야 한다고 난리니까 고민하는 거지. 너는 가봤자 영어도 못하고 뭘 할 건데? 아,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지혜원 유학 보낼 거면 나도 보내줘.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난 인정 못해. 절대 못해. 그날부로 언니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언니의 거센 투쟁에 부모님은 쩔쩔매셨고 저는 불안해졌죠. 처음엔 언니를 어르고 달래고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언니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반대해서 결정하기 힘들다는 엄마의 말에 고모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죠. 아니, 혜원이 유학 가는데 혜주 허락이 왜 필요해요? 혜주가 혜원이 부모도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애가 저렇게 싫다는데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나도 미치겠어. 그리고 괜히 억지로 보냈다가 나중에 자매끼리 의나상하지 싶어서. 아니면 저도 같이 보내달라는데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아유, 혜주는 언니 형편 된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 욕심만 그득그득한 것 와서 우리 영경이 거나 탐내지.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혜주가 욕심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자기 밥그릇 채우고 사는 거지. 남의 밥그릇 빼앗아서 자기 밥그릇 채우는 게 도적이지 뭐예요? 지금도 봐. 지 욕심에 혜원이 앞길 딱 가로막는 거. 언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선 못된 자식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요. 큰 코 다치긴 누가 큰 코 다쳐? 아가씨나 잘해. 저의 미국 유학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언니는 원래 미워했지만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학원도 빠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제 그림이 다 찢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상을 탄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까지 못해도 20장은 되는 그림이었죠. 저는 그게 언니의 짓이라는 걸 알자마자 언니 방을 빵 차고 들어갔어요. 이거 너지? 네가 그랬지? 뭐? 네? 너 돌았냐? 맞고 싶어 환장했어? 때려봐. 내가 뭐 너가 무서워서 피한 줄 알아? 더러워서 피한 거야. 이 성격 파탄자 사이코패스야. 뭐? 사이코패스? 이게? 언니는 눈이 뒤집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하고만 있었을 텐데 제가 참아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도 당장 언니 머리채를 잡았고 제가 똑같이 응수하면서 처음으로 자매 대첩이 일어난 것이죠. 소란에 나오신 부모님도 늘 당하고만 살던 제가 똑같이 언니를 저 패고 있는 걸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지 않았어요.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 할퀴고 발로 차고 아예 때려 눕혀 깔고 앉은 다음에 얼굴을 치기도 하고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작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엄마랑 아빠가 급하게 저와 언니를 떼어놓았고 언니는 대성통곡을 했죠. 한 번만 더 내 방에 들어와 봐.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끼어 들어와 봐. 너 죽여버릴 거야, 진짜. 씩씩거리며 벙찐 아빠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어요. 부모가 지켜주지 않는 14살은 꿈을 지키기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엄마는 저를 미술학원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면 입시 미술이라도 해서 제 꿈을 키워봤겠지만 저도 그때 어렸잖아요. 그 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입시 미술을 한다 한들 언니와 함께 살면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언니가 찢어버린 그림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 이어붙이다 저는 그냥 그걸 전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쓰레기통에 넣은 건 제 그림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도 함께 넣었던 거죠. 그 뒤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언니랑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런 행동을 안 하던 애라 제 눈치를 보던 부모님께서도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혜원, 당장 식탁에 앉지 못해? 혜원아, 빨리 먹어. 너 지금 안 먹으면 이따 밥 안 줄 거야. 제가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린 건 부모님에 대한 실망도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은 제게 언니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언니를 때렸다는 이유로 제게 사과를 하라니요. 게다가 먼저 손을 올린 것도 언니인데요. 그럼 전 뭐 맞기만 해야 하고 언니라고 무조건 봐줘야 하나요? 같은 자식인데 엄마 눈, 코, 입을 빼다 박은 자식은 나인데
언제나 져야 하는 자식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면 그냥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학교 급식도 먹지 않았어요.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체육 시간에 쓰러졌고 그 일로 학교에 엄마가 불려갔죠. 그 뒤로는 제가 따로 밥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수년이 흘러 고3이 되었죠. 남들은 고3이 지옥 같았다는데 저는 태어나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대학에 가서 집에 없었거든요. 물론 가끔 집에 올 때마다 빈정거리며 제 실력을 운운하며 무시하기도 했지만 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데에는 이 꼴이 난 저에겐 타격도 없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없는 고3을 보내서 그런지 고2 때보다 성적이 크게 올라 수능을 생각보다 엄청 잘 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알 정도로 마지막 모의고사 때보다도 큰 폭으로 올라 학교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넓어졌고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애초에 부모님은 제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셨거든요. 한 번도 성적표 달란 말도 안 했으니까요. 엄마 말로는 어렸을 때 미술 못 시켜준 게 미안해서 성적으로 압박감 주기 싫어 그랬다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대학 생각 중이냐길래 그냥 생각하던 대학 중 하나 아무거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언니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학교가 언니보다 좋은 학교였거든요. 엄마, 혜원이 진짜 그 학교 보내게? 거기 완전 쓰레기야. 예전처럼 명성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거기 나온 애들 다 취업 못해서 지금도 다른 학교로 편입한다잖아. 그래? 뭐 혜원이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거기 말고 이 앞에 국립대 있잖아. 집도 가깝겠다. 등록금도 싸겠다. 혜원이한테 거기 말고 딱인 곳이 어딨어? 굳이 서울로 보낼 필요 없잖아. 언니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어렸을 때 책을 싫어했던 이유는 전래 동화를 읽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서울중앙위권 대학 겨우 가서 학점 3점도 못 받는 성적표 가지고 오는 주제에 훈수질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대학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저한테 큰 관심이 없다 보니 그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주의였어요. 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대학 등록금 납기일까지 바꿔서 속이더라고요. 당장 돈이 급한데 잠깐만 쓰고 주겠다 하면서 납기일 이후에 돌려준 거예요. 깜빡 잊고 있던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이를 어째? 혜원이 너 등록금 납기일 어제 아니었어? 아, 맞다. 나도 깜빡했네. 엄마, 내가 지금 바로 넣어줄게. 아니, 지금 넣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안 되겠다. 엄마가 내일 학교 가서 사정해 볼게. 초등학교야? 대학이 부모가 사정한다고 봐주게. 이미 그 학교는 추가 합격자 뽑기로 했겠지. 그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지 뭐. 어쩌냐? 재수하느니 그냥 등록금 등록기간 남은 지잡대나 알아봐. 이를 어째? 걱정하지 마. 내가 등록했어. 뭐? 어떡해? 저는 그제야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가 알고 있던 학교는 그저 고민 중인 학교일 뿐이었고 진짜 가려고 했던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등록금 고지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등록금이 없었기에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언니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서울 상위권 여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사실을 알고 벙쪘죠. 그 표정이 너무 고소해서 그냥 슬쩍 쳐다만 봤어요. 살짝 비웃음을 흘리면서요. 언니는 금세 얼굴이 시뻘개졌고 저는 드디어 언니를 이겼다는 생각에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생활을 한 3달쯤 했을 거예요. 갑자기 언니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온 겁니다.
그때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알아가던 과정으로 그 친구가 저희 학교로 저를 보러 온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얄궂게도 딱 거기서 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 여기서 보네? 누구? 언니야, 친언니. 아유, 안녕하세요. 저 혜원이 친구 남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되게 크시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여기는 아닐 거고. 아, 그렇죠. 여기는 여대인데 저는 연대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때 언니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의대생이란 것을 안 언니는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의대생을 만날 줄은 몰랐다는 놀라움과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도 언니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언니는 객관적으로 저보다 예쁜 얼굴이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꾸미는 걸 좋아해서 자기 단점을 보완할 줄도 알았어요. 화장도 잘하고 늘 표정에 자신감이 넘치니 인기도 많았죠. 그 남자애라고 뭐가 달랐겠어요. 저를 만날 땐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면 언니는 홀딱 반한 것처럼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언니는 기어이 그 남자애를 손에 넣더라고요. 미안해, 혜원아. 나 혜주 누나 좋아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사귄 것도 아닌데. 그렇지? 다행이다. 나는 너가 나한테 실망할 줄 알고. 우리 그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지? 마음이 놓인다는 듯 해맑게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애가 저랑 잘 지내고 싶어 했던 건 언니와 미래를 바라보며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작 20대 초반에 만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잖아요. 게다가 언니의 성향상 절대 그 남자애와 오래 갈 가능성도 없었고요. 사람도 물건처럼 금방 실증내는 사람이라 아무리 의대생도 새 의대생 만나면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착잡하고 황당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 언니한테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싶든 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탐이 났어? 뭐?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탐을 내긴 누가 내? 네가 가진 걸 내가 왜 탐을 내? 그게 뭐라고? 걔가 내가 아니면 죽겠다는데 뭐 어쩌니? 능력 있는 남자가 능력 있는 여자한테 끌리는 게 본능인데 그것까지 내 탓이야, 혜원아?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은 언니가 나한테 갖는 마음을 말하는 거겠지. 학교 수준 알만하다. 뭐? 야, 매력 없는 네 탓을 해. 네 남자친구 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넘어오니까 열받아 죽겠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아니, 난 남자친구 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나중에 의사 하나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상대했던 거지. 아, 너 그거 모르지? 남현수 걔 계룡남이야. 밑으로 동생만 3명 있는 장남. 걔한테 꽂힌 빨대가 몇 명인지 그거나 알고나 뒷바라지해. 저는 언니가 빼앗아간 복권이 꽝이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지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며칠 후 그 남자에게서 언니랑 헤어졌는데 무슨 일 있는지 아냐고 묻는 문자가 오길래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도 언니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 연애를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귀가 있으니 들리잖아요. 졸업 후에는 나이 차이 나는 대기업 과장, 전공의 어느 기업 아들, 전적은 아주 화려했어요. 저렇게 욕심이 많으니 결혼도 틀림없이 알아서 잘하겠구나. 그 남자가 불쌍하다 그러고 말았죠.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고향에서 하는 친구 결혼식에 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배로
한때 언니를 짝사랑했던 오빠였어요. 함께 동아리 생활을 하다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그 선배가 언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끗이 단념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는 저를 보자마자 언니 안부부터 묻더라고요. 어? 혜원아. 아니, 너 혜원이 맞지? 선배, 오빠도 희연이 알았어? 너 몰랐구나. 희연이 오빠가 나랑 같은 대학 들어갔잖아. 아, 그렇구나.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너 대학 잘 갔단 소식은 들었는데 연락을 못했다. 야, 아 맞다. 혜주는 잘 지내? 뭐, 잘 지내겠지. 너네 여전하구나. 너 그때도 언니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도 잠시 언니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긴 혜주 성격이 좀 세잖아. 혜원이 너같이 여린 애는 감당하기 힘들지. 언니가 센 건 맞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마음이 여린 애가 언니랑 원수처럼 지내겠어? 맞네. 아,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카페라도 갈래? 시간 돼?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선배랑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래전 선배가 언니를 짝사랑했다던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선배가 화들짝 놀라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 이 짝사랑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게 그렇게 와전이 됐지? 그냥 관심 정도였지. 혜주 예쁘잖아. 그때 지혜주 안 좋아하는 남자애가 어디 있었겠어. 관심 없었어도 지혜주가 사귈래 한마디면 사귀자고 할 애들이 줄을 섰을 텐데. 난 그냥 호감, 관심 뭐 그 정도였지. 짝사랑했던 건 아니야. 언니는 오빠도 자길 짝사랑 중이었다고 하던데. 아, 아유, 혜주가 착각했나 보다. 워낙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오해하지 마. 그때부터 약간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때 선배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고 저는 이미 입사해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였던 공감대가 있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했었어요. 저는 잠깐이었지만 취업에 대한 압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선배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선배는 먼저 취직한 저에게도 자격지심을 보이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보니 아름아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바람에 언니도 알게 되었죠. 야, 너 차건주랑 사귄다더라? 그래서? 이야, 너 아주 학교나 잘 들어갔지. 정말 남자 보는 눈 없다. 고등학교 동문 중에 고를 거면 다른 애들도 많았을 텐데. 하고 많은 애 중에 찌질이 차건주야? 너 차건주 내가 씹다 버린 껌이라는 건 아니? 나 좋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사귀어달라고 하던 앤데. 내 소개팅남 가로챈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그리고 누가 집까지 찾아와서 사귀어달랬대? 건주 오빠는 언니 좋아한 것도 아니었어. 뭐? 야, 차건주가 그래? 나 안 좋아했다고? 안 좋아한 애가 손글씨 편지를 한 달 동안 써다 바치니? 아, 그걸 네가 봤어야 하는데. 나 너무 소름 끼쳐서 그거 다 버렸거든. 언니는 노골적으로 제 심기를 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언니의 그 말에 일일이 반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애써 모른 체 하기로 했죠. 과거야 어찌됐든 과거 일이니까요. 한때 학창시절 때의 인연 때문에 손을 놓기엔 그 사람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마저도 언니 때문에 놓치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사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중견기업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고요.
언니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한때 연예인 연습생을 했을 정도로 인물이 좋다고 야단이더니 직접 만나보니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어쩐지 대기업 손자랑 데이트한다던 사람이 펀드 매니저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의아하긴 했었어요. 형부는 학벌도 좋았고 인물 집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세상에, 남석이 너는 어쩜 이렇게 인물이 좋니? 배우를 하지 왜 나왔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못 모르고 했는데, 저랑 적성도 안 맞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일 하지 않았으면 혜주같이 예쁜 아내 얻지도 못했을 텐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대해주세요. 나야 너무 좋지. 이렇게 잘생긴 아들 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 죽을 거야. 형부는 어느새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모임 때마다 형부를 불러서 간판처럼 내세우고 다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언니 인생은 언니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결혼 생활에서의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굴욕감과 패배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전세 대출금 때문에 아등바등 맞벌이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중교통을 찾아야 하는 저와 달리 언니는 형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쇼핑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자식도 비슷한 시기에 낳게 되었거든요. 형부가 끊어준 1,500만 원짜리 조리원에 2주를 보낸 언니와 달리 저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겨우 일주일 몸조리만 하고 나왔고요. 시어머니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맡겨놓고 복직해야 했지만 언니는 씻어 쓰면서 애 키우면서도 아가씨처럼 지내더라고요. 저한테는 언니와 삶을 비교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서러운 게 없었는데 자매다 보니 소식이 들리고 자연스레 비교가 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이 비교가 될 때는 그나마 참겠는데 아이들 인생에도 격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딸이 퍼스트 구찌라며 명품 옷을 입혀 자랑할 때 저희 애는 동대문에서 사입힌 옷을 입혔었거든요. 명품 옷 입히는 게 부러웠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격차가 나면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차이가 나겠다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생각해뒀던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함께 하자고 했고 졸지에 뭐 아니면 도가 된 셈이었죠. 너 괜찮겠어? 언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완전히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라던데. 언니가 나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불구덩이래? 두고 봐. 내가 반드시 해낼 테니까. 저 생각보다 보통 도끼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설프게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고 무려 2년 전부터 틈틈이 공부해서 되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었어요. 대박은 아니어도 적어도 제가 회사 다닐 때만큼의 월급은 벌겠다 싶어서 시작했죠. 물론 실패의 불안 때문에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길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남편에게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딱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던진 윷이 뭐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대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딱 2년 만에 집을 옮겼어요.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릴 때 형부는 구속이 된 거예요. 혜원아, 일을 어쩌면 좋니? 남석이가 구속됐대. 어? 형부가 구속이 됐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유,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세 뭐 어쩌고, 아유, 몰라. 엄마는 다짜고짜 전화해 울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었어요.
운용하던 펀드 자금으로 이상한 비상장 주식을 몰래 샀다가 주가를 띄운 다음 친척 명의로 전량 매도한 거예요. 회사에선 그 펀드를 안정형 상품이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제멋대로 고위험 투자를 진행한 데다 수익률까지 조작해서 보고서도 거짓으로 작성했다더라고요. 결국 횡령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 3년 이상이 나올 위기에 처한 거죠. 거기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까지 그야말로 언니 부부는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언니는 그 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머자나 형부와 이혼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느닷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친정에 들어와 앉았으니 부모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었겠죠.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 언니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힘이 되니 존재하는 거지. 혜원아, 그러지 말고 언니 집 하나만 얻어줘. 집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겠지. 언니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엄마가 집 팔아서 해주면 되겠네. 나보고 언니 집을 해주라고? 기가 막혀서 진짜.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네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어렸을 때야 철이 없었으니 그럴 수 있었던 거지. 그러지 말고. 언니는 나 힘들 때 10원 한 장 해준 적 있어? 엄마는 나 힘들 때 언니한테 나 도와주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그거야. 그래도 그때는 넌 그냥저냥 살만했잖아. 근데 지금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오갈 곳도 없게 된 처지니까. 오갈 데가 없긴 왜 없어. 엄마 집에 간 거잖아. 엄마가 책임지면 되지. 왜? 아픈 손가락인 언니 책임지기는 싫어? 그래서 안 아픈 손가락인 나한테 언니까지 떠맡기려는 거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언니랑 얼굴 보고 산다고 언니 좋아서 보고 사는 줄 알아? 사람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한테. 이러나 저러나 엄마 아빠한테 자식은 언니뿐이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 키워줬으니까 그 도리 하는 거라고. 그마저도 하기 싫게 만들지 마. 저는 더 울분이 차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렇게 나한테만 아쉬운 소리가 쉬운가 서럽더라고요.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왜 힘들게 번 돈을 언니한테 써요. 저는 언니한테 동생이라고 덕본 것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요. 다른 집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은 어려운 형제라고 돕고 사는 집은 아니라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언니도 정신 못 차린 게 몇 년 사모님 생활하더니 일하는 방법도 까먹었는지 일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애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종일 방에 틀어박혀 먹고 자면서요. 엄마도 나이가 들다 보니 아직 어린 조카를 보는 게 힘들었는지 또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준이 좀 데려가서 봐줘. 호영이랑 둘이 앉혀놓으면 둘이서 알아서 놀 거 아니야. 그럼 호영이도 좋고 너도 힘든 거 아니잖아. 호영이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거 몰라? 근데 거기다 준이까지? 엄마, 염치 없어? 나 사업 시작한다고 애 좀 맡길까 했을 때 힘들다고 하루도 안 봐줬으면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고? 내가 시어머니 등살에 시어머니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으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했었잖아. 근데도 싫다며. 원래 시댁은 그런 거라며. 그때는 그래도 너는 시댁이 있으니까. 언니도 친정 있잖아. 왜 자꾸 엄마가 할 일을 나한테 미루려는 건데? 내가 언니 엄마야? 나는 언니 동생은 애저녁에 집어던졌고 준이 이모할 생각도 추호도 없어. 나한테 언니 문제 얘기할 거면 절대 연락하지 마. 하니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당한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되살아나 힘들거든요. 언니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언니는 벌을 받은 셈이고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이제 언니는 내려놓고 내 할 일에 집중하며
잘 살아야지 싶어 일에 집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처음 맡는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향수를 사서 뿌렸더라고요. 제가 쓰는 향수도 집에서는 쓰지 말라던 사람이 부쩍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당신 향수 샀어? 별일이네. 나한테는 향 나는 것 좀 쓰지 말라더니. 여름이잖아. 에휴, 땀 냄새도 신경 쓰이고. 회사에 여직원들도 많은데 불쾌감 주면 안 되지. 누가 보면 여름 있는 나라에서 처음 산 줄 알겠네. 그전 회사에서는 신경도 안 쓰더니 갑자기 왜? 회사에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어? 그때는 그때고 명색이 대표인데 신경 쓸 건 신경 써야잖아. 당신은 내가 신경 써도 그렇게 불만이 많아?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 그렇기도 하지만 평소에 저희 부부는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으로선 너무 별로더라고요. 고부 갈등 중재도 못해 능력도 없어 거기다 책임감도 결여된 사람이었죠. 언니가 살면서 저에게 한 말 중 진실이 있다면 제 남편이 과거 찌질이었다는 거 그거일 겁니다. 그나마 좋은 점을 찾자면 아들에겐 좋은 아빠였으니 눈 감고 참아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가방을 옮기려다 열린 틈으로 고가의 명품 팔찌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남편은 제게 그런 선물을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그런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놀란 건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알아보니 1,000만 원이 넘는 팔찌였거든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만한 돈이 나갈 때는 서로 모를 수가 없었기에 의아했죠. 바람은 확실하단 생각에 회사 직원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딱히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치밀한 사람은 아니라서 금방 꼬리가 밟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 꼬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밟히더라고요. 친구의 부탁으로 고향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잠시 친정에 들른 저는 몇 달 사이 상태가 많이 좋아진 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창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와도 방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말 안 하고 지나치려는데 언니 팔목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건 며칠 전 남편 가방에서 봤던 팔찌와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의식한 건지 언니가 갑자기 은근히 팔찌를 과시하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직도 이런 거 선물로 주는 사람 꼬이는 걸 보면 나 아직 안 죽었나 봐. 너가 고생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꾸미고 나가면 아가씨 소리 듣지. 그치? 나 이러다 금방 재혼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준이 아빠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다고 너무 빨리 재혼하면 남들 욕할 거 아니야. 좀 텀을 두고 해. 뭐가 급하다고. 엄마랑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언니 팔에 걸린 팔찌 때문에요. 설마 하니 제 남편이 준 팔찌였을까 싶은데 두 사람이 영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서로 알잖아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두 사람의 과거까지 떠오르기 시작했죠. 마음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남녀 간의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독한 시집살이에 능력은 없으면서 점점 욕심만 키우는 남편을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고요. 애초에 사업 자금도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고 남편이 번 돈은 갖은 이유로 시댁으로 흘러갔었어요. 개처럼 싸우며 서로 헐뜯고 산 건 아니어도 막말로 애아빠 역할도 못했으면 진짜 끝내도 끝날 관계였죠. 그러니 이혼한다고 제 인생에 대단한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와 얽히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람을 시켜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공동 대표라지만 사실 남편이 하는 일도 없었어요. 사업 핑계로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도 사실상 돈 쓰러 다니는 것뿐이지 회사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맞네요. 지혜주 씨.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만나서 같이 모텔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관계는 아닐 겁니다. 이혼 전에는 지혜주 씨 남편한테 흠 안 잡히려고 부더니도 애쓴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늘 사이가 좋았다고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요. 감사합니다. 사진은 저한테 따로 파일로 보내주세요. 물론이죠. 근데요, 사모님. 그 남편분이 고가의 선물을 샀다고 하셨잖아요. 돈의 출처도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네. 혹시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정보원이 거기까지 있는 건 아니라 알기 힘든데 의심 가는 정황이 있어서요. 사모님이랑 남편분께서 공동 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따로 비자금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 사모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비자금이요? 그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믿을 만한 회계 직원과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회계 직원들을 불러다 따져 물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그저 차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안 그러면 다음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럼 당장 나한테 말해야지. 대주씨, 회사 돌아가는 거를 몰라? 그렇게 시야가 어두운데 어떻게 대주씨한테 회사 자금을 맡겨?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안 된다고 했는데 차 대표님이 완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든 비자금이 얼만데? 얼마나 쓰셨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2억 6천 정도. 2억 6천?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제가 바쁘게 거래처 늘리고 공장 관리 제품 관리하는 동안 남편은 뒤에서 억대의 횡령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걸 까맣게 몰랐던 저도 할 말은 없죠. 언니와 바람도 모자라 억대 횡령이라니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빅엿을 날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출장? 갑자기 무슨 출장? 지난번 제품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 이참에 중국 공장을 좀 바꿔볼까 싶어서. 직원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시간 내서 갔다 오는 게 낫잖아. 그거야 그렇지. 얼마나 갔다 올 건데? 2박 3일 생각 중이야. 당신도 갈래? 나? 뭐하러. 어차피 당신 혼자 일당백인데. 더군다나 당신 없으면 회사는 내가 지켜야지. 그래 그럼 당신 믿고 갔다 올게. 남편에게 중국 출장에 간다고 해두고 집을 비워보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 저는 안방, 거실, 부엌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기로 한 날 남편의 배웅을 받고 나와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확인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을 비운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뒤엉키는 바퀴벌레 한 쌍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그도 모자라 언니는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 이것저것 꺼내보며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안방, 옷방, 부엌, 거실 할 것 없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채취를 남기는 두 사람의 모습에 토악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어 찬바람에 얼굴을 식히며 정신을 가다듬은 뒤 집으로 급습했죠. 한창 거실에서 발가벗고 미래를 즐기고 있던 두 사람은
느닷없는 제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비행기 탄 거 아니야? 깜빡 잊은 게 있어서 두 사람 되게 즐거워 보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하던 거 마저 해. 그리고 나 퇴근하기 전까진 짐 싸서 나가고. 여보! 그리고 회사도 돌아올 필요 없어. 당신 자리 없을 거니까. 소송장은 어머님 댁으로 보낼게. 야, 지혜원, 웃긴다? 당황해 놀란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제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던 언니는 갑자기 따져 물었습니다. 나가려면 너가 나가. 유책 배우자라고 집까지 비워야 한다는 법 있어? 내 집에 내가 있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옷이나 입어. 추접스럽고 더러우니까. 왜? 너보다 잘난 몸매 뽐내는 것 같아서 질투나니? 툭 까놓고 말해서 아내가 매력이 떨어지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가도 보통 처형하고 바람나진 않지. 제부랑 몸 섞을 생각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인가? 우린 그 이전에 친구였어. 이미 우리도 과거가 있는 사이였다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너도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래? 그럼 사기 결혼이네. 나한텐 둘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소송장에 그것도 한번 추가되는지 물어볼게. 아니야. 그땐 진짜 우리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어. 야, 지혜주, 없는 이야기 하지 마. 호영 엄마,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흥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흥분한 걸로 보여? 나 지금 평온해. 그러니까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긴 말 안 해. 내 성격 알잖아.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내가 언니랑 어떤 사이인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인간이 벌인 짓이라는 거 변명할 여지도 없이 당신 잘못이니까. 그래, 어차피 잘 됐네. 건주 너 이혼한다며. 이참에 이혼해. 뭐가 아쉽다고 쩔쩔매?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을 종용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어주고 나왔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이혼하라 닥달하며 당당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니 성격 빤하니까요. 그 욕심 많은 인간이 제 남편을 타겟으로 삼은 걸 보면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남편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사실상 남편 기살려주려고 자리만 만들어놨다는 거 회사 사람들 모르는 이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혼이 결정은 되었는데 뭐든지 제 뜻대로 하라던 남편이 재산 분할을 두고 펄쩍 뛰더군요. 뭐야, 고작 나한테 5천만 주겠다고? 1억도 많은 거 아니야? 당신 결혼해서 대출받아온 금액이 딱 5천이잖아. 그마저도 사실 다 당신이 갚은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 이거 해도 너무하네. 나를 등신으로 하는 거야? 회사에서 하는 거 없이 앉아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냐고. 회사 가치가 얼마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얼만데. 잘 알고 있네. 회사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당신 몫이 없는 거야. 기업은? 당신은 이 회사나 우리 가정의 기여분이 별로 없어. 근데 지금 그 이상을 바란다고? 하는 게 뭐가 없어? 그냥 하는 말이지. 이건 말도 안 돼. 나 그냥은 못 넘어가. 소송할 거라고. 소송은 이미 내가 먼저 시작했어. 당신 회사 돈 횡령했더라? 총 2억 9천. 그중 벌써 3천을 썼고 돈 적게 가져갈 거 걱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깜빵이 안 들어가나 그 고민부터 해. 남편은 제 말에 허를 찔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멍청하다 싶고 왜 이혼할 때 되어서야 배우자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보이는 것도 흐린 눈 하게 되니 인간이라고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자기 처지를 알았는지 그 뒤로는 대표실에 무릎 꿇고 앉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하자는 대로 할 테니 횡령건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데
남편에게 눈꽃만큼의 연민도 가지 않았어요.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눈 감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남편으로서의 기대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고 많은 사람들 중 어떻게 언니와 바람을 피나요? 제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랑요. 결국 남편은 시댁으로 쫓겨나가고 시댁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쫓겨나온 아들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가 건조 내보낸 거야? 그 사람이 왜 나갔는지는 말 안 했나 봐요, 어머니. 그 사람 바람 피워서 나간 거예요. 뭐?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건 그 바람 상대가 저희 언니예요. 뭐? 그 사람 자기 처형이랑 바람 피웠다고요.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짓 한 거 증거로 제가 다 찍어뒀는데 어머니 직접 확인하실래요? 불같이 화를 내려던 어머님께서는 제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저는 그간 어머님께 쌓였던 분도 풀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감싼다지만 처형이랑 바람펴 쫓겨났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남들에게 알려질까 쉬쉬해야 할 천인 공노할 짓이었죠. 언니라고 가만히 있었겠나요? 언니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하니 친정도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작작 좀 해. 건조해서 빼앗으려고 수쓰는 모양인데 적당히 발악하라고. 귀엽지도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덜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봐. 회사를 뭐 빼앗고 싶다고 빼앗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네가 더러운 꼴 보이면서까지 차지한 거 빈 깡통이라는 거 인정하고.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수로? 네가 대체 무슨 수로 그만한 회사의 대표라는 거야? 왜 남들은 아는 걸 너만 모르지? 대학도 내가 더 잘 갔고 성적도 취직도 내가 더 잘했어. 능력치로 보면 너보다 훨씬 한 수 위인데 뭐가 이상해? 말도 안 돼. 건주돈 내놔. 건주돈 내놓으라고. 돈이 있어야 내놓지. 건주 돈이라는 건 없어. 왜냐하면 횡령으로 내뱉을 돈만 있지 가져갈 돈이 없거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합의금이나 마련해. 남 피해 금액 전부 보상하고 배신에 대한 위자료 받을 때까지 선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야! 지혜원! 언니는 미친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질러댔습니다. 그건 좀 고소하더라고요. 저도 상처를 받게 된 일이지만 어쨌거나 언니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에서까지 나서서 언니 편을 드는 건 꽤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지혜원, 너 얼른 건주랑 합의해줘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합의를 해줘라 말아야. 그럼 진짜 건주 그냥 깜빵 보내겠다는 거야? 네 아들 아빠야, 적당히 해. 호영이 아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 때문은 아니고? 뭐? 왜? 아빠도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회사가 호영 아빠 것 같아? 호영 아빠 지분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바지 사장처럼 앉혀놓은 사람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횡령까지 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자라고. 그런데 아빠는 호영 아빠 편을 들어? 나는 대체 뭐야? 자식 맞아? 이리 줘봐요. 내가 얘기할게. 혜원아, 엄마야. 네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야. 건주 적당히 혼내주고 풀어줘, 응? 문제가 생겨서 그래. 무슨 문제? 지금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뭔데? 엄마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보이지도 않아? 혜주가 임신했어. 뭐? 아휴, 무슨 생각인지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아무래도 건주 밑으로 돈이 진짜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애라도 지우게 해라. 나도 지금 미치겠어서 그래. 진짜 기가 막히네. 그 문제는 애 아빠랑 상의하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딸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언니가 그렇게까지 발악하며 남편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 있는 남자 잡으면 자기가 임신한 자식이 상속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이용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제부를 상대로요. 대신 돈을 갚을 테니 선처만 해달라 사정하던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합의를 할까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선처를 해주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니한테는 상간자 소송으로 1,500만 원을 받았죠. 그것도 부모님이 해주신 돈일 거예요. 언니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완전히 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완전히 절연했고 소식도 몰라요. 완전히 고아가 됐다는 생각에 괴로워 한때 술에 의지하기도 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은 가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뭐 하나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 죽고 나서도 뼈에도 새겨져 있을 텐데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아빠도 없고 조부모는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저만큼은 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만이라도 아들에게 가족다운 가족,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고요.